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최고의 레스토랑 무대에서 미슐랭 스타 셰프가 갑자기 주저앉은 겁니다. 셰프는 당황했고 다음날 그 셰프의 SNS에는 사과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업계 사람들조차 믿기 어려웠죠. 도대체 그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뉴욕 셰프의 심장을 치유한 한 그릇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의 식탁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뉴욕 맨해튼에서 살고 있는 에단 루이스입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사실 제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때 한국에서 보낸 편지들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였어요. 푸드 평론가들 앞에서 새로운 레스토랑을 리뷰하는 자리였는데 그 음식점이 한국 음식점이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늘인지 뭔지 모를 향신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비빔밥이라는 걸 내놨어요. 야채만 잔뜩 올려놓고 고추장인가 뭔가를 비벼서 주는 거예요. 저는 한 젓가락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음식이냐고요. 이게 채식이라고? 이딴 음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비빔밥, 불고기, 건강식, 한국은 카피 국가일 뿐이야. 이건 음식이 아니야.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뻔해. 그때 조용히 따라 나오시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분이 계셨어요. 주방장인 것 같더라고요. 하얀 수염이 인상적이었는데 눈빛이 참 깊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젊은 내 혀는 내 심장보다 오만하구먼. 순간 주변이 정적에 빠졌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데도 당시엔 그냥 기분 나쁘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화만 더 났죠.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심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염식, 식물성 중심의 식단으로 바꿔야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평생 고기와 버터, 크림으로 만든 요리만 해왔는데 갑자기 식물성 식단이라니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셰프로서의 제 인생 끝일까봐 두려웠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자 친구가 하나의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맨해튼에 괜찮은 한식당이 하나 있어. 건강식으로 유명한데 한번 가봐. 마루한 식당이라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이 바로 며칠 전 제가 모욕을 준 그 식당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한국 주방장 아저씨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 혀는 내 심장보다 오만하구먼.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다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루한 식당 앞에 서니까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며칠 전 그 꼴 사나운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때와는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서 김밥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 음식 덕에 20년은 더 산다네. 하하. 할아버지가 웃으며 혼잣말을 하시는 게 들렸어요.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야채 몇 개 올린 밥이 어떻게 몸에 좋다는 거죠. 조상철이라는 그 주방장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때 그 젊은 셰프구먼. 다시 왔네. 별로 반갑지 않은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뭘 드시겠어요? 저는 억지로 비빔밥과 김밥,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이 나왔는데 색깔부터가 화려했습니다. 빨간 고추, 노란 단무지, 초록 나물들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예상과는 달랐어요. 짜지도 않고 기름지지도 않은데 뭔가 깊은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건강식은 역시 맛이 없네요. 이런 걸로 어떻게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조상철이 식재료 설명서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장은 모두 뉴욕 한인타운에서 직송된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거예요. 2년 동안 숙성시킨 된장이고 김치는 3개월 발효시킨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게 뭐 대단한 건가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음식 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그 식당에 대한 비판 글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 식당은 사기다. 건강식이라고 포장하지만 그냥 밍밍한 야채볶음일 뿐이다. 뉴욕 사람들을 속이고 글을 올리고 나니까 조금 후련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블로그 글 때문에 마루한 식당 매출이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설마 제 글 하나 때문에 그럴까 싶었지만 제가 뉴욕에서 꽤 알려진 셰프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상철의 딸이라는 여성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조혜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지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을까 고민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기회 말씀이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혜진이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3일 동안 저희 식당에서 인턴 체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판단해주세요. 저는 오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그 3일 후에 더 확실한 리뷰를 써드리죠. 3일 인턴 체험 첫날 새벽 5시에 식당에 도착했어요. 조상철이 이미 와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찍 왔구먼. 그럼 시작해보자. 별다른 인사도 없이 바로 일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일이 고추씨 빼기였어요. 이 고추들 씨를 다 빼야 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조상철이 고추 1개를 갈라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씨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황당했어요. 이딴 수작이 무슨 요리냐고요. 그냥 통째로 넣으면 안 되나요? 안 되지. 고추씨가 들어가면 쓴맛이 나. 손님들이 느끼거든. 조상철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면서 고추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1개, 2개, 10개. 손가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고춧가루가 손톱 사이로 들어가서 따갔습니다. 2시간 동안 고추씨만 뺐는데 겨우 한 바구니였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요리를 하죠? 제가 짜증을 내니까 조상철이 조용히 말하시더라고요. 요리는 손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 한 알의 씨앗도 손님한테는 불편함이 될 수 있거든. 점심시간이 되니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집 음식에서 사람 냄새가 나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조용해졌어요. 사람 냄새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혜진이 와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아버지는 모든 재료를 손으로 만지면서 요리하세요. 기계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에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다고 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갔어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잖아요. 둘째 날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미국인 할아버지가 조상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심장약을 끊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조상철이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일어나. 그냥 밥 먹었을 뿐인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고마워했어요. 6개월 동안 이 집 음식만 먹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까지 맛있는 음식, 멋있는 음식만 만들어 왔는데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장독대가 있더라고요. 뉴욕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조상철이 장독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2년 된 된장이야. 직접 만든 거지. 냄새를 맡아보니까 정말 깊은 향이 났어요. 시큼하면서도 고소한 뭔가 복잡한 냄새였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조상철이 웃으시더라고요.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소금물에 담가서 기다리는 거야. 2년을 기다려야 이 맛이 나오지. 2년씩이나 기다린다고요? 저는 놀라서 현대 요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뭘 하세요? 기다리는 거지.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이 있어. 사람이 억지로 만들 수 없는 맛 말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지금까지 빠르고 화려한 요리만 추구해왔는데 이 사람들은 시간과 정성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3일간의 인턴 체험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명한 방송 프로듀서가 식당으로 찾아온 거예요. 한국 음식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면서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요즘 한식이 뜨고 있잖아요.
특히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프로듀서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촬영비도 꽤 많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조상철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우리 가게엔 쇼가 없어요. 그냥 밥 해주는 곳이에요.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프로듀서가 당황해서 다시 설득해봤지만 조상철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는 건 진짜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큰 충격이 왔어요. 나도 매일 쇼만 해왔구나. 갑자기 제 지난 몇 년이 떠올랐어. 미슐랭 가이드를 위한 요리, 방송을 위한 요리, SNS를 위한 요리. 정작 사람을 위한 요리는 언제 해봤을까요? 프로듀서가 나간 후에 조상철이 저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요리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나누는 거지. 그 순간 뭔가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추구해온 모든 것들이 허상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새벽 4시쯤 되니까 갑자기 식당이 보고 싶어졌어요.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상철이 혼자서 밥솥을 닦고 계셨어요. 이렇게 일찍 왜 왔어? 조상철이 놀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잠이 안 와서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밥솥을 닦기 시작했어요. 조상철이 아무 말 없이 지켜보시더라고요. 저도 말없이 계속 닦았습니다. 밥솥, 냄비, 도마, 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 좀 도와줄래? 조상철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무지를 자르고 계란을 부치고 시금치를 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주방이 조용했어요. 오직 칼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적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고요함을 잊고 살았을까요? 혜진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애단 씨가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조상철이 대답했어요. 젊은이가 스스로 온 거야.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준비한 김밥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뿌듯했어요. 한 손님이 오늘 김밥이 더 맛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조상철이 된장국을 끓이는 모습을 봤어요. 2년 숙성된 된장을 정성스럽게 풀어서 끓이시더라고요. 한번 해볼래? 조상철이 제안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국자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된장국을 손님 앞에 내놓는 순간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요리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위한 요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턴 체험이 끝난 후에도 저는 계속 식당에 나갔어요. 조상철도 혜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혜진이 저에게 한국 음식의 철학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음식은 미 약의 조화예요. 혜진이 비빔밥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 빨간색 고추장에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흰색 무에는 소화효소가 풍부하죠. 초록색 나물들은 각각 다른 비타민과 무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색깔 맞춰서 예쁘게 담은 줄 알았는데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예요.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혈관 건강에,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해요. 한 상 차림만 해도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 거죠.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뉴욕 보건당국에서 마루한 식당에 위생 영양 등급 어를 수여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받기 어려운 등급이라고 혜진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지방이면서도 영양 밸런스가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근처 병원에서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에게 마루한 식당 식단을 추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 영양사가 직접 와서 식단을 분석하고 갔더라고요. 이 식단이 약보다 낫다는 게 임상적으로 증명됐어요. 병원 영양사가 말했어요. 특히 혈당 조절과 혈압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 소식이 언론에도 나갔어요. 뉴욕타임스 건강 섹션에 한국 음식이 뉴욕을 살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서는 마루한 식당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상철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요리했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정성스럽게 간을 보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당뇨로 고생하던 60대 여성 손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 집에서만 먹었는데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인슐린 주사를 끊을 수 있게 됐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진짜 요리구나. 사람을 살리는 요리구나. 미슐랭 스타보다 훨씬 소중한 게 바로 이거구나. 뉴욕시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마루한 식당에 시민의 건강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건강한 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상철은 처음에 사양하려고 했지만 혜진이 설득해서 받기로 했어요. 시상식 날 시장이 직접 와서 말했어요. 이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곳입니다. 이런 가게가 더 많아져야 해요. 그때 조상철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당연한 거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블로그에 사과문을 올렸어요. 예전에 올렸던 비판 글을 삭제하고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이 가게가 내 심장을 살렸다는 제목으로요. 글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 식당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가진 철학과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을 무시했다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음식에는 정말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구나. 블로그 사과문을 올린 후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글 하나로 제가 저지른 실수가 정리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점에 가서 한국 요리 관련 책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의 역사, 발효 과학, 영양학적 특성.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어요. 이게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였던 거예요. 특히 발효 음식들의 과학적 원리를 알고 나니까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조상철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조상철이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서랍을 하나 열어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거기엔 낡은 군번줄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조상철이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 조리도구를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그때 우리 부대 앞마당에서 찍은 거야. 고지작전이 끝나고 전우들한테 끓여준 된장국 한 그릇 먹인 날 조상철의 목소리가 낮고 깊었습니다. 그날 밤 죽기 직전에 병사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이러더구먼. 형님, 그 된장국 진짜 한국 맛이었어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알았지. 내가 만든 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쟤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상철은 조용히 상자를 닫으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전쟁통에 식은 보리밥 한 숟갈로 버틴 세월이 있었지. 그래도 그때 먹었던 그 밥, 그 된장국 한 숟갈이 아직도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이 만드는 음식에 이런 깊은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상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계속 음식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조상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기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 몸도 마음도 아픈 사람들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식으로 위로해주는 것뿐이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전화했어요. 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음식이더라고요.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한국 음식? 갑자기 왜? 이제 나도 한식을 믿어요. 이 음식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 된장찌개,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워와 가끔 해주시곤 했지. 너도 어릴 때 먹어봤을 텐데. 그제서야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가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을 해주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싫어했는데 그게 한국 음식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도 한국 음식의 힘을 알고 계셨던 거죠. 다음 날 조상철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 할머니도 한국에서 근무하셨어요. 한국 전쟁 때 간호사로 말이에요. 조상철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둘 다 한국 전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먼. 그 순간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우연히 이 식당에 온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준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젊은이, 이제 한국어도 배워봐. 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나라 말을 알아야 해. 조상철이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혜진이 기초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한국어 단어는 고맙습니다 였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손님에게 음식을 내줄 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어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더 진심이 전해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단골 할아버지께 김밥을 드리면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써봤어요. 고맙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어머, 한국말 하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정말로 이곳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제 셰프 채널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단 루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편견과 오만함으로 판단했죠.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건강 문제로 고생했던 이야기, 마루한 식당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국 음식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꿔놨는지 말이에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치유의 철학이었어요.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일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조회수도 하루 만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많은 셰프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한국 음식을 다시 보게 됐다는 반응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전 세계에서 반응이 온 거예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셰프들까지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조상철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할랄이나 비건 등 다양한 식문화를 한국 음식과 접목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뉴욕식 비빔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한국의 전통은 지키되 이곳 사람들의 입맛과 종교적 제약을 고려해서 말이에요. 조상철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전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해볼 만하지. 몇 주 동안 실험을 거듭했어요. 할랄 고기를 사용하고 비건을 위해서는 두부와 견과류로 단백질을 보충했어요. 글루텐 프리를 위해서는 현미밥을 사용했고요. 하지만 고추장의 깊은 맛과 나물의 조화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뉴욕 스타일 비빔밥을 시식해봤어요. 전통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어요. 조상철도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거라면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네. 새로운 메뉴를 정식으로 출시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인, 이슬람교도, 비건주의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러 온 거예요. 모두들 만족스러워했어요. 이런 음식을 기다려왔어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또 기사를 냈어요. 한국 음식이 뉴욕의 다양성을 포용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서는 마루한 식당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전통을 지키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기뻤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이슬람 가족은 처음으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국 음식이에요 라고 했고, 비건주의자는 이렇게 맛있는 식물성 음식은 처음이에요 라고 감탄했어요. 제 블로그 상단에는 새로운 문구를 올렸어요. 이 가게가 내 심장을 살렸다. 한국 음식은 건강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회복시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곳에서 저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날 조상철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됐구먼. 사람을 살리는 요리를 하는 진짜 요리사 말이야.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보다 훨씬 뿌듯했어요. 뉴욕시청에서는 마루한 식당의 특별상을 또 수여했어요. 문화 다양성 증진상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음식으로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시장이 직접 와서 이런 가게가 뉴욕의 자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이 단순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음식의 진정한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루한 식당이 확장 이전을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너무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서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외곽에도 분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전할 수 있겠네요.
제가 기뻐하니까 조상철이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지. 하지만 초심을 잃으면 안 돼. 규모가 커져도 마음은 그대로여야 해. 전국의 셰프들이 견습 신청을 해왔어요.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을 배우고 싶다. 건강한 요리법을 알고 싶다는 요청들이었어요. 조상철이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젊은이,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 이 일은 혜진이가 이어받을 거야. 갑작스러운 소식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나이가 들어서 고향이 그리워. 경주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어.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조상철이 쓸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 혜진이가 나보다 훨씬 잘할 거야. 과학적 지식도 많고 젊은 감각도 있거든. 혜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는다고 했어요. 이제 내가 할 차례네요, 아버지. 혜진이 말하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아버지가 심어놓으신 씨앗을 잘 키워나갈게요. 조상철이 떠나기 전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조상철이 직접 만든 비빔밥이었는데 정말 완벽한 맛이었어요. 이 맛을 잊지 마라.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야. 조상철이 저에게 당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짜 요리사가 됐어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조상철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나는 그냥 길을 보여준 것뿐이지. 다음날 공항에서 조상철을 배웅했어요. 헤어질 때 조상철이 저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젊은이,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걸 절대 잊지 마. 그리고 한국 음식의 정신을 잘 지켜줘. 조상철이 떠난 후에도 식당은 계속 번창했어요. 혜진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입했어요. 영양학적 설명을 더 자세히 해주고 개인별 맞춤 식단도 제안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계속 도왔어요.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셰프님, 이 음식이 정말 몸에 좋은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진짜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손님이 신기해하면서 또 물어봤어요. 한국 음식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비빔밥을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이 비빔밥 한 그릇에 한국의 사계절이 다 들어있어요. 봄나물, 여름 오이, 가을 당근, 겨울 무까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의 조화죠. 몇 개월 후 마루한 식당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건강식당이 됐어요. 병원에서도 정식으로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의과대학에서도 식이요법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셰프 채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건강한 요리, 사람을 살리는 요리만 소개해요. 특히 한국 음식의 철학과 과학을 설명하는 콘텐츠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식당 벽에 새로운 문구가 걸렸어요. 혜진이 걸어놓은 거였는데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쓰여 있었어요. 한식은 세계의 심장을 치유합니다. 마이너스 한국 음식, 전 세계의 마음을 치유하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 음식이 제 심장을 치유해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조상철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경주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젊은이, 한국 음식의 정신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차례야.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살리는 요리를 하겠다고. 한국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식당에 나가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자고. 그게 바로 조상철이 저에게 가르쳐준 진짜 요리의 의미니까요. 한국 음식은 정말로 세계의 심장을 치유하고 있습니다.